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대종사의 입정 부분은 이제 거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제가 입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대각 전에 주변에서 참 대종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해주시던 여러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대종사 대각을 또 들어가기 전에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배경, 구도한 배경 있잖아요. 물리적 배경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배경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의 배경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문화적 배경도 있을 것이고,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살펴볼 거예요. 이 배경을 왜 살펴보냐면,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은의 도움이다 할 때 이 사은의 대종사님이 뭘 보고 사은의 도움이었다고 했는가, 이 지점을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성포입니다. 법성포는 대종사님의 고향인 길룡리의 생활권이에요. 제가 나주교당에서 장을 보러 가면 농협 하나로마트를 가요. 농협 또 다른 마트가 저쪽에 있거든요. 거기는 안 가요. 꼭 거기를 가요. 그러면 저는 그 권역에 있어요. 제 삶의 권역이.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의 생활의 권역은 어디였을까라고 보면 그때는 장터예요. 장. 그래서 법성장이 길룡리의 생활권이었다고 봅니다. 아마 영광장도 가고 했지만 결국은 생활권은 거기에요. 제가 그때 같이 제가 성지순례 영산 갔을 때 삼바지에서 상여봉 쪽으로 쭉 가다가 제가 어느 가다가 옆으로 좀 빠져가지고 법성포를 딱 보여줬어요. 정말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좀 그래도 이렇게 멀리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탄생가나 그게 이제 현재 길룡리도 작은 분지예요. 분지. 이쪽은 대덕산이 감싸고 있고 이쪽은 구수산이 감싸고 있는 분지인데, 조그마한 분지인데 거기를 또 와탄천이 가로질러요. 아주 이게 참 희한한 참 독특한 곳인데, 그래서 조그마한 분지예요. 분지 안에 있으면은 그게 세계에 다예요. 진짜죠. 그 안에서 보면 이게 다예요. 세상에 다합니다. 근데 산을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저 너머에 정말 가까이 이렇게 보면 보일 것 같은 법성포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부모님 따라서 법성장에도 다니셔서 생활의 변화 같은 경우도 보시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법성장이 뭔지 알아요. 근데 3년 기원상 삼바째 마당바에서 기도하다가도 계속 기도만 하셨겠어요. 제가 이 말하면 또 이게 좋은 말이 아니게 들릴 수 있지만, 단서는 대종사님께서 계속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또 고민도 하셔서 주변에 또 다른 데도 가보시고 어딘가에서 또 산책도 하시고 또 재물을 또 구하기 위해서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나 상과도 따고, 또 저는 이제 문학적으로 꽃이 피면 꽃도 좀 이렇게 그래서 꽃도 좀 올리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그렇게 쳐다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삼바째 마당바위 출근하러 가실 때는 퇴근 집에 가실 때는 여러 방향으로 갔지만 그쪽 능선길 따라서도 가면서 또 쳐다도 보셨어요. 한참 동안 사색에 잠기시고, 그때 법성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고민입니다. 법성포를 도대체 왜 중요하냐면, 법성포는 소태산 대종사의 말 그대로 구도의 배경 속에 있는 중요한 포지션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고속도로는 뭐냐? 해로였어요. 해로. 바닥, 이 연안을 따라서 다니는 것이 고속도로였는데, 그쪽으로 그러면 모든 문물들도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한번 저하고 펴보시겠습니다. 몇 쪽을 피냐? 86쪽. 이 법성장에 대한 이해인데, 저는 향후의 교단에 이 법성장의 연구자가, 법성에 대한 이 지역사회 연구자가 교단 내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안 나오면 주변 학문으로 좀 많은 연구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영광군에서 이 법성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있어요. 기록들이. 그리고 일본 기록도 좀 있고. 근데 좀 더 전문적인 연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어떠한 물품이 구체적으로 들어왔고, 그 들어왔다는 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물품이 주로 나가고, 주로 이제 이런 뭐 쌀 같은 그런 게 나갔고, 거기는 이제 근대적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물건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무신 같은 것이고, 고무신, 또 인조 옷. 저희 어릴 때요, 저는요, 나일론 이게 뭡니까? 연닝. 이걸 입는 게 진짜 영광이었어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좋아. 아무 때나 빨아도 되고.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일 인조옷을 아마 사람들이 그때 인조옷 얼마나 좋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그때 풍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떨어지지도 않고 빨면 또 빨아서 그냥 탁 풀면 옛날 옷은 막 또 오래되면 또 다 터가지고 다시 또 그래갖고 뭐지 이게 방망이질 다 다듬이질 해가지고 또 풀매겨가지고 또 뭐 하고 막 이게 참 일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근대 문물이 들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대 문물의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에는 이런 것이죠. 법성포는 조선왕조의 조세창구였어요. 더 중요한 것은 칠산바다라는 수산자본의 집결지였습니다. 진짜 칠산바다는 풍요로웠대요. 정말. 왜냐하면 섬들이 있고 막 지대가 낮으니까 고기들이 이렇게 알을 낳고 이렇게 어린 고기들이 성장하고 하는데 아주 좋은가 봐요. 이게 우리 현재 서해안이란 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고였나 봐요. 그러니까 막 고기를 잡으면 엄청 잡아서 했던 그런 것도 집결했던 곳이 법성장이고, 동학 농민혁명의 활동지였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착취도 많았겠죠. 가면 뜯어먹을 게 많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동학 농민 가서 그걸 점령해서 이제 개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활동지이기도 했고, 일본 제국주의 물질 문명이 강제로 유입됐던 창구였던 겁니다. 이처럼 법성포는 어찌 보면 제가 말씀했죠. 과학 문명에 의해서 과학이 들어간 기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에요. 옛날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학이라는 문명이 투입돼서 산업으로 나온 거예요. 산업. 이런 이런 근대 문물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들어왔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곳에.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는 이곳을 내왕하면서 주의하는 천성, 나오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예민하게 쳐다보는 품성인데 이게 뭐지? 하고 쳐다봤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성포는요, 소태산 대종사에게 학교였어요. 이게 학교였어요. 그래서 대종사는 이게 책으로만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가 있으면 유심히 봐요. 그걸. 저는 이 지점,
원불교 교리에서 개교 동기에 현아 과학 문명이 발달되며 따라 나가기 시작하는 물질 문명에 대한 얘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법성포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중사 대각이라고 할 때 대각 유형이 분명히 있지만 그 배경이 있는데 이 법성포에서 벌어지는 이 물질 문명의 유입,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이라고 했을 때 과학 문명에 의한 어떤 새로운 그 문명의 유입에 어떤 단초들을 소태사는 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이제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토양이에요. 대각의 기반, 어떤 뭐죠? 무대. 대각의 무대였어요. 그 무대 위에서 대종사님이 구도하고 대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모든 구도, 입정, 이 과정에 대각으로 가는 이 과정에 이 법성포는 길목이었다는 겁니다. 길목. 선지포로 가려고 할 때도 강변 입정상 할 때도 법성포 가려다가 되는 거니까 참 길목이었는데 이 근대적 그러니까 법성포는 근대의 물질 문명이 흘러온 지류였다. 그리고 와탄천은 그걸 이어주는 곳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길룡리는 낙후된 곳이면서나도 또 한편으로는 근대 그 문명에 거기에 직입해 있었다고 저는 읽고 싶은 거예요. 낙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소태산이 접했냐 안 접했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접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물질 문명의 대전환 시기에 물질 문명이 넘나드는 그 동적 공간인 길룡리와 법성포 권역에서 구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정말 정적 공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의 대각을 읽을 때 이걸 동적인 공간을 우리는 반드시 그 무대를 동적 공간의 무대로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이 대각한 날도 다 장날 가는 날 대각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장통 막 이렇게 와다다닥 사람들 막 다니는 그 시끄러운 데서 대각을 하시는 겁니다. 입정도 그 선지포 그 법정장 간다고 시끄러운 데서 입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지점을 그런 그 무대 이 무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조용히 뭐 한다고 하는 거 안 맞아요. 조용히 이게 대성이 조용히 할 땐 조용히 하지만 우리가 상시에는 늘 그런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대종사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당신이 그래. 당신. 이 지점을 많이 봐야 되고, 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밥제 마당바위 기도할 때도 다니다가 법성포가 바로 보이는 곳에서는 아마 굉장한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바탕이 깔린 곳에 있었어요. 이를 어찌할 거라는 의심 해결의 무대도 이런 물질 문명의 기반 위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탈색해버리면은 소태산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자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안 돼. 그건 어느 정도 이 관성 속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 물질 문명이라는 호기심, 또 편리성, 또는 두려움. 그게 두렵죠. 새로운 거니까. 이런데 당황도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이 칠산바다로 밀려드는 이 일제의 근대적 자본. 제가 탈입하실 때 그 공간에 자본들을 거의 일제 자본이 다 장악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이런 것들도 유심히 봤는데 그 자본의 형태도 기존에 당신이 경험했던 자본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너무 대출. 대출이라는 게 참 재밌는 제도인데요.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돈을 안 빌리려고 하는데 빌려줘. 더.
안 해요. 싸게 줄게. 그거 돈만 벌어와. 그래가지고 재화를 엄청 불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불려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수록 돈이 더 늘어. 이게 근대에 와서 생기는 그 제도예요. 옛날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아마 대운사님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 자본 같은 게. 그 뒤에 간척 사업 하는데 일본인들이 거의 간척 사업을 해요. 이게. 근데 대전사님 대각 전에도 이런 것을 아마 목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자본을 막 어디서 대줘요. 우리는 막 돈 빌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벌써 그 과학문명에 의한 물질문명이란 사회 제도는 옛날하고 다르다. 이런 것도 뭔가 느끼시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어떤 기계 같은 경우도 새로운 것이 막 들어오고 그랬을 거예요. 전에 못 봤던 기계들도 보고, 고무신. 집신 신딱, 고무신은 거의 어디 멀리 가려면 막 고무신, 집신 이만큼씩 달고 다니잖아요. 왜 달고 다녀요? 계속 갈아 신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투리가 뭔지 모르는데 미투리를 신으면 훨씬 오래 가나 봐. 그거 3종류로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안 달아지는 거죠. 미투리가. 그렇게 집신에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인조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석유. 옛날에 관절 같은 거 이렇게 떼는데 석유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훨씬 바꿔도 오래 가. 초롱불을 켜도. 그리고 이게 뭐지? 이런 문명적 차원이 다른 거죠. 특히 조선왕조 시대하면 새로운 판도가 온다는 것을 느끼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대운사님께서 과학이라는 걸 딱 세워놓고 전과 후를 시대 구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 전 발신부터 대각의 정과정에 있는 이 무대가 그런 무대로 전환됐던 건데, 완전 주의하는 전성이 있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까 학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학교 가야 학교야. 대운사님은 세상이 학교야. 특히 장은 너무나 훌륭한 학교였다고 저는 대충 봅니다. 거기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그래서 다 이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종사님한테. 그렇게 보고요. 이러한 경험은 대각 이후 물질문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대각 이후에 지도강령으로 표어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축조합 운동 이런 것들도 이런 경험하고 동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디선가 느낀 게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척 사업들인데 대부분 일본 자본에 의해서 다 주도되고 다 그랬는데, 이런 걸 보고도 뭔가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다른 어떤 조직을 갖추고, 그러니까 대운사님 9 제자로 해서 조직을 갖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는 그것도 보면 조합이라고 하는 체제로 가죠. 이게 근대적 사고예요. 조합을 만들고, 거기서 자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를 잘 하시고, 이게 철저한 근대적 문명에서 태동되는 것을 나름대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관찰력에서 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질 문명에 대한 관찰력. 그래가지고 논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방향공사 할 때 대운사님의 말씀 중에 이 대목, 여러 대목이 있지만, 도학과 과학을 병진하여 참문명세가 열리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이게. 이런 얘기를 입정에서 출정하셔갖고, 대각을 확인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림. 자, 벽암록 있고, 깨달아갖고 이 그림 그릴 수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 여기에 벽암록 같은 거, 화두 같은 거 이렇게 좀 보고 나서 안 그려집니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는 잘할 수 있어도 이런 문명적 이런 내용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도 과정에 그 고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종사의 구도의 무대, 배경을 계속 논의하는 이 말한 건데, 여기에 법성포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와 대각 그리고 창립 과정에서 이 물질문명이 그 배경이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무대가 법성포였다. 그래서 법성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 근거한 물질문명은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배경이며 참 문명 건설의 기반이라는 점, 이것을 문명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도 이해되죠? 왜냐하면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물질문명을 바탕한 정신개혁의 대각이기 때문이다. 저의 주장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주장이라고 저는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정신개벽의 대각. 여기서 왜 이 개벽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게 문명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문명에 바탕한, 이게 물질과 정신이 아우르는 이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향도할 수 있고 선도하고 사람한테 제시해주고 문명적 설계를 만들어주고 이럴 수 있는 대각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소태산 대종사는 물질문명 시대의 과제 상황을 책임지신 주세성자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의 대각을 말하기 전에 이 대종사의 그 배경, 구도 배경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 노루목 초과 그 3칸에서 그 25세 때부터 80쪽 펴보세요. 25세 때부터 이제 입정이 되셨다가 26세 때 결국은 대각을 하시는데, 이때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종사를 도와요. 대종사를. 다시 노루목 얘기 좀 해볼까요? 노루목 하면 망고일월비가 처음 자리에서 옮겨졌어요, 지금. 망고일월비가. 그리고 노루목 옛길이 있어요. 그 노루목 넘어간 게 없어요. 옛날에 지금 밑에 새로 난 길은 지금 낸 것이고, 옛날에는 산 쪽으로 이렇게 가셨겠죠. 산길. 그래서 지금도 좀 내놨더라고, 일부러. 거기를 좀 걸어보세요. 그런 거 그냥 휙 가지 마세요. 차 타고 가는 건 별로 재미없어. 그러니까 걸어서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루목 집이 있는데 부엌 한 칸, 방 두 칸인데 하나는 광을 겸했을 거라고 보고, 초가 3칸이었다. 근데 이 집이 1918년인 게 1916년까지 대종사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1916년 이후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대종사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그게 아마 이시제각터로 보고 있어요. 이시제각터로. 원아 할머니는 어디 가셨을까라는, 이원아 선지님은 어디 가셨을까 라는 고민이 이제 답이, 어쨌든 하여간 그랬고, 같이 이시제각 쪽에 있는 데로 이동을 하셨나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1918년,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되죠. 18년경에 영천마을 김봉서라는 사람 집을 지을 때 이 목재를 가져다 써요. 그래서 한 칸은 더 늘려서 4칸 집으로 늘려서 전해진데, 이게 저만 해도 늘 보고, 야, 저게 저건데 저 집이 저쪽으로 옮겨서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불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아까워 정말. 그러다가 그 자리에 대종사님 대각을 기념하자고 해가지고 승산 김영호 선진이 건의를 해서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 그 성금을 내시고, 그때 그 책임자로 주석했던 서울 남산 한남동 수도원터에 있었던 석재가 있었어요. 이걸 옮겨와서 이걸 다시 좀 갈아가지고 원불교 개교 반백 기념 사업으로 원기 56년 9월에 망고 1월비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 글씨로 강암 송성룡, 이분 참 유명하신 분이죠. 글씨로
망고 일월비를 쓰고 뒷면에 원기 원년 병진 3월 26일 이른 새벽 소태산 대종사 이터에서 대각을 이루시다라고 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망고 일월비는요 대종사 성비당으로 두 번째 세워진 소태산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운. 그 강암 송성용 이분이 그 대종사 성비도 글씨 쓰죠. 이 글씨가 참 좋아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85쪽 보세요. 이 망고 일월비는 서울 남산 한남동 수도원 옛 약조관음사에 버려져 있던 사이토 마코토 맞아요? 발음이? 난 사이토만 말했는데 그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의 송덕비를 다듬어 그 송덕비를 세우려는데 세우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가져다가 다듬은 게 이렇게 더 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얇아요. 옆에서 보면 이게 얇아. 이거 그냥 깎아서 그래요.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깎은 거야. 그래서 이게 슬림해. 옆에서 보면 이걸 그 다듬어서 이 대종사님 대각을 기념하는 그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이걸 의미부여를 한번 해본다면 식민 통치의 탄압의 역사물을 깨달음과 개벽의 성업으로 돌려 승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의미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미부여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이거 따지면 끝까지 이렇게 저는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목 대각터는 대각 당시 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밭이었는가도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저축조합에 출자됩니다. 현재 망고 일월비 앞의 대각터 광장은 길롱천을 돌려서 그 하천부지가 이렇게 넓힌 거다. 근데 이 비도 결국은 깎아서 이렇게 슬림한 것이고 결국은 이것을 처음에 식민 통치의 기념 그 사람들 기념하려고 한 것을 총독 기념하는 것을 이쪽 가져와서 깨달음과 개벽의 성업으로 돌려서 승화시킨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대종사님이 이제 우두커니가 돼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종사 부친 때부터 인연이 있는 김성석 이분이 의형이죠, 진짜. 최초 그 제자고, 남자 제자고. 이분이 아들을 시켜가지고 조밥 한 그릇을 몰래 갖다 주면 소천대사 그것을 나누어서 소금물에 찍어서 드셨대요. 이게 대종교 선회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연화봉 수양터도 또 주선해줘요. 81쪽입니다. 그리고 청정리에 사는 광은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몰래 양식을 갖다 주고 이분이 또 이렇게 인연을 해가지고 호흡수련에 인연이 되기도 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긴 거 아닌가 모르지만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변에서 막 돕죠. 주변에 돕죠. 제가 전에 말했죠. 이게 다 대종산 부친과 인연이 있을 것이다. 부친에게 신세진 분들이 많이 소태산 대종사를 도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런 회고가 있어요. 나는 쑥을 보면 송구스럽다. 그것은 나의 밥이었다. 라고 쑥을 밟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로 막 국 끓여 먹고 또는 이거 쌀 조금 넣고 양은 약 그냥 넣고 맛이 엄청 없었겠죠. 그렇게 아마 하셨던 것 같고 또 김성서 옆 동네 김성서 이분이 발행인의 이혼하고 귀영바위 주막에서 열도록 또 장사 후원을 했던 거예요. 자금을 대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탈입하시를 하도록 이후에도 자본도 대주고 장사하게 되고 여기에 외삼촌 유성국도 또 친구인 이인명 탈입하시를 권유하고 함께 장사 가서 안내도 해주고 도움을 줘서 부친 때의 빚을 갚도록도 해주고 또 이원아 양하운 사모님이 또 주변에서 또 진짜 이게 협력하고 해요.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이게 당신이 자력으로 막 했는데 살펴보니까 나를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다. 대각을 하셔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대각을 안 하면 그 말 못해요. 대각을 해서 텅 비고 고요한 그 자리에서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하니까 은혜가 드러난 거예요. 이 말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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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이게 지금 이걸 봅시다. 그럼 경축가에서 대행사님이 대각을 가서 경축가를 치는데 거기에 그 천지은덕, 부모은덕, 세계은덕, 법률은덕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게 사흘의 초기 표현이에요. 여기에 세계은덕이라는 것이 이런 걸 겁니다. 아, 이게 주변, 세계, 주변에서 날 이렇게 다 도왔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초기 표현에서 동포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의 구도 배경에 이러한 동포의 은혜, 도움이 있었다. 이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면은 말잖아. 구사고행시의 조웅정, 박태부전 이런 고소설을 통해서 도사도 또 찾으려고 하시고 서당교육을 받죠. 유교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통감 정도 했다면 유교 앞에 부분 좀 쉬운 건 다 배웠다는 소리입니다. 대종사님도. 교육을 받으셨어요? 대종사님? 뭐 모르신다고 하면 안 돼요. 통감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못 읽을 겁니다. 네. 거기 나오는 내용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돼요. 이게. 그리고 선운사 수양도 갔다 오시고, 불상을 시험한 얘기 있죠? 그러니까 불교 문화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에도 가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 교회당 가셔갖고 하늘아버지가 하니까 장대를 갖고 막 찔러보시고 하늘아버지 영험 있으면 하고 표현 죄를 주든지 뭐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의 종교 문화에 대한 그 접촉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종교 문화에 대한 접촉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로 인한 그 약자에 대한 강자들의 억압적 현실, 이런 제도, 이런 것도 접하는 거예요. 그 법성포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국주의와 이 제국주의도 접한 겁니다. 제국주의가 제가 말했죠. 자기들이 제국주의는 가서 이건 내 거야? 그럼 자기 거예요. 너무 집에 여기 갔어. 애들이 그러잖아. 이거 내 거야? 그러잖아. 애들이. 그렇듯이 집에 옆집 집에 가갖고 이건 내 거야? 옆집 아무도 못해.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사고방식 다. 종교는 훨씬 심하죠. 그래서 동학의 최수훈 선생은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마치 뭐 아무것도 안 뺐을 것 같이 와놓고 결국은 다 뺏어간다고. 그게 최수훈 선생께서 동학을 만든 것 중에 그 서양 종교의 무서움을 아셨던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무서운 그것을. 그래서 최수훈 그 선생께서 나와요. 정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자, 그러니까 이게 근대 물질 문명 및 자본주의도 체험하신 거예요, 대중사님께서. 그럼 이것은 그 어떤 그 종교, 정치, 뭐 문화 이런 제도에 대한 체험을 하신 거예요. 도움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뭐 무속 말했잖아요. 계속 그 대중사님 계신 곳이 다 성스러운 성소 그런 곳이었다. 무속 어떤 종교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이 법률이라는 그 당대에 암울했잖아요. 정치 경제 현실로서 제도에 그런 한계도 많이 느껴보고 이 법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대각을 통해서 바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전 나온다고 봅니다. 그냥 거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반적인 걸 통해서 딱 보니까 법률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서 보시는 사회적인 모든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걸 법률인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서태산 대종사 구도 과정은 동포성, 이게 동포의 진리죠. 그 다음에 법률의 진리죠. 이런 것들을 결국 체험하게 되고 온갖 구도 과정에서 좌절과 생활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 동포들의 노고와 도움, 협조를 진리적으로
자각한 겁니다. 이걸. 진리적 시각으로 자각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종교 등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 정치, 정신문화 이 모든 것에서도 영감도 얻었고 그것에 진짜 나가야 될 길 이런 것들도 결국은 체험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게 법률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그 진리적 안목에서 봤을 때 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서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운사님 참 이 문화 이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보면 왕조 체제의 무너짐과 그 다음에 새로운 근대 문물 그것도 왜곡된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근대 문명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격변기예요. 이게 막 섞여갖고 진짜 이거 혼란스러움의 격변기인데 이런 속에서도 대종사님은 이것을 결국은 이것도 주의한 천성이 계시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 의심스러웠고 탐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죠. 천지의는 산신령 만나는 것과 관계가 있고 부모의는 대종사님 어머니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다. 그걸 포함해서 오늘 말한 동포 관계성, 법률 관계성을 이통해서 결국은 사은도 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의 구도를 떠나서 사은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죠. 대종사의 구도와 무관한 사은은 없는 겁니다. 우주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은이 나오지만 대종사의 구도라는 대각이라는 이 필름이 없이 그냥 사은이 나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의 구도와 대각의 안목 없이 그냥 사은이 어느 날 뚝딱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사 경축가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입어보세. 천지은덕 입어보세. 또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부모은덕 입어보세. 세계은덕 입어보세. 세계은덕 뭐라고 써요? 동포은 법률은덕 입어보세. 그래서 보은가나 불러보세. 이게 결국은 대종사의 대각은요 보은하고 직결돼 있어요. 이게 대종사님 대각했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게 대각을 하는 순간 이게 천지의 드러남이고 부모의 드러남이고 동포의 드러남이고 법률의 드러남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종사의 대각 이코로 보은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보은은 우리가 보통 쓰는 보은의 개념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보은의 말이에요. 이게 대종사님 쓰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종사 비가 세워진 주위에 정말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라는 명제를 통해서 결국은 입정하고 대각을 가져가는 초가삼칸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종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다. 이 말은 정말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자타락 병진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체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노루목 옛집에 어려 있는 이 대종사님의 느끼셨던 이 사은에 대한 이해력, 그걸 우리도 좀 더 많이 길러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대각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말씀했었어요. 법성포의 중요성. 그게 근대 물질 문명의 유입이 관계에 있어서 대종사님께서 구도와 대각의 이 무대는 철저하게 물질 문명이라는 게 기반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법성학이 좀 더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대종사님께서 이 대각의 과정에서 대각하시고 나서 자력으로 구하는 중, 자력은 당신의 구도와 그걸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은의 도문이었다. 그래서 대종사님 구도에는 사은이 곳곳에 박혀 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말도 대종사의 대각에 의해서 드러난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종사님 대종사 가르쳐 주신 이론상의 안목이 생기면 한편으로 우리가 자력으로 엄청 살아요. 그 말 뭐래요? 사막 수행을 하고 살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거기에 사은에 우리가 사은 속에 사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 사막, 한편으로 사은, 이것이 결국은 결국 이게 이제 한 자리로 이렇게 만나는데 그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도 뒤에 교리 체계로 봐도 느낄 수 있어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 구도하셨던 그 배경, 그 사은의 배경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훑어봤어요. 나중에 있는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이 돼서 좋은 공부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